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옳았는데,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억울하게 당한 제가 구석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억울함, 가슴속에 꼭꼭 눌러 담아두다 보면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습니다.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억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 힘으로 바뀌는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분함을 참는 자는 하늘이 돕고 분함을 쏟아내는 자는 하늘이 버린다. 억울함을 삭히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그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 강진의 귀양살이 속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젊은 제자 이도현이 있었습니다. 도를 깨달은 어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세상의 억울함에 유독 마음이 흔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분명 제가 옳게 행동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를 탓하더이다. 억울함이 가슴에 가득 차서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터뜨려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도연아, 물을 보아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소리를 지르며 넘치느냐? 아니다. 조용히 돌아서 흐른다. 그런데 결국 어느 쪽이 이기느냐? 바위가 강을 막느냐? 강이 바위를 깎느냐? 강이 바위를 깎나이다, 스승님. 그것이 바로 억울함을 삭히는 자의 힘이다. 오늘부터 내가 1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잘 새겨 듣거라.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 어느 날 상사의 이름으로 임원 앞에 제출되었을 때 박수를 받는 건 그 상사이고 나는 구석에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을 때 그 억울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리학에는 공정세계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공정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 믿음을 짓밟을 때 사람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폭발하는 것, 둘째는 무너지는 것. 둘 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3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도둑 맞은 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계속 싸울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4세 박성민 씨는 대기업 제조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3년에 걸쳐 원가절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완성했습니다. 밤새 엑셀을 두드리며 현장 직원들과 수백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연간 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임원 앞에서 그 자료를 들고 선 사람은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방향을 잡아줬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공을 가져갔습니다. 박성민 씨는 발표장 밖 복도에 혼자 서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사람은 뻔뻔하게도 저러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폭로해야겠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더 손해다. 아, 이것을 어째야 하나. 박성민 씨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겠다. 하지만 일은 계속하겠다. 그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메일로 기록하고 관련 임원에게 정기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은밀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2년 후 김 부장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보직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조용히 성과를 쌓아온 박성민 씨를 차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당신 이름은 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박성민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전의 억울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을 당장 토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 이김의 시작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억울함을 동력으로 바꿔 더 단단하게 자신을 쌓아갑니다. 공정한 결말은 반드시, 그러나 천천히 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집안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 마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노년의 억울함은 젊은 날의 억울함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싸울 힘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억울함과 함께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자기 의심이 함께 옵니다. 그 자기 의심이 억울함을 더 깊이 눌러가둡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노년의 침묵된 상처라고 부릅니다. 이 상처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지 말라.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충남 논산에 사는 68세 최순자 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정우를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 이수진 씨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인사도 했고 가끔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손자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육아를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순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은 엄마 바빠서요 하며 금방 끊었습니다. 어느 해 어버이날 최순자 씨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준서가 열이 좀 있어서요. 밤에 뵐게요. 최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인지 서러움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리 못해줬지?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그 뒤로 최순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삭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대학에 나가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작은 꽃꽂이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최순자 씨는 주 2회 그곳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 아들 정우가 불쑥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웃에 사는 최순자 씨 친구가 정우에게 조용히 말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지? 최순자 씨는 그날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가족에게 받은 억울함은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벽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먼저 살피고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억울함은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내 등 뒤에서 나를 흉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내 속사정을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을 때, 그 배신감, 억울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의 상처가 특히 깊은 이유는 배신한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준 만큼 상처도 정확히 그만큼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뢰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종종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는 자기 혐오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신한 사람이지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내 마음은 아름다웠다. 배신한 사람의 추함이 내 아름다움을 더럽히게 두지 마라. 강원도 춘천에 사는 61세 윤태식 씨와 62세 김명철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업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자녀 문제로 속상할 때도 두 사람은 항상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태식 씨가 작은 사업에서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윤태식 씨가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 아내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야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야기의 출처는 김명철 씨였습니다. 윤태식 씨가 가장 힘들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바로 그 친구가 그 내용들을 여러 사람에게 뿌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 사실을 다른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놈한테 당장 전화해야 하나? 아니다. 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아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윤태식 씨는 결국 김명철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작은 가게를 다시 열어 재기하는 데 쏟았습니다. 3년 후 윤태식 씨의 작은 닭갈비집은 춘천 지역에서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습니다. 동창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명철 씨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태식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밥은 먹고 가야지. 김명철 씨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한테 소리를 질렀다면 나는 지금 그놈 생각만 하며 살고 있었을 거야. 가게를 열 마음이 없었을 거야. 배신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배신한 자에게 에너지를 쏟는 순간 내 인생의 시간도 함께 빼앗깁니다. 억울함을 삭히고 그 자리에 나의 새 이야기를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몰아붙이는 상황. 해명에도 들어주지 않고 변명처럼만 받아들이는 분위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겠습니까? 누명을 쓸 때 가장 힘든 것은 억울함 자체보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무력감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성이 높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떠오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2세 정혜린 씨는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15년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법인 카드에서 수십만 원이 불분명하게 지출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팀장은 담당자가 정혜린 씨라며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정혜린 씨는 황당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자신은 연차를 사용했고 카드는 팀장 본인이 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명했지만 팀장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관리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혼자 억울함을 안고 경위서를 쓰는 밤, 정혜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왜 이 경위서를 써야 해? 아니, 이걸 쓰면 내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정혜린 씨는 경위서를 쓰는 대신 자신의 연차 사용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인사팀에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달 후 회사 감사팀이 전체 카드 사용 이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출이 팀장의 개인 식사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팀장은 징계를 받았고 정혜린 씨에게는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가 전해졌습니다. 정혜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다면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기록이 저를 대신 말해줬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차분하게 기록하고 조용히 남기십시오.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스로 드러납니다. 억울함을 삭히는 동안 기록은 당신 편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짐처럼. 그 억울함, 그 서러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억울함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띱니다. 자녀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삭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모의 침묵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삭히되 방향 없이 삭히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났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이봉남 씨는 슬아의 딸 2,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공장 일을 40년 가까이 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딸 수경은 아버지는 큰오빠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고 아들 민주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는데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둘째 딸 수연만이 가끔 찾아왔지만 그 역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봉남 씨는 자녀들이 카카오톡으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봉남 씨는 아직 스스로 걸어 다니고 밥도 직접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어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한테 섭섭해하는 거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살아온 거 보면 충분히 잘 살았잖아. 이봉남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후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웠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즐거운 하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둘째 딸 수연이 찾아왔다가 활기차게 지내는 아버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이봉남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밥은 먹었냐?
자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억울함은 자녀에게 호소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때 자녀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리고 있던 것을 깨닫습니다. 억울함을 삭히고 내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형제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뒤 그 형제가 유산을 혼자 차지하고 나는 몰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육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 얼마나 쓰겠습니까?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억울함이 유독 큰 것은 단순히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배신이라 합니다. 재산보다 관계의 상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아도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은 오직 내가 해야 한다. 경남 창원에 사는 64세 강병수 씨는 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동생 병철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가족끼리 뭘 복잡하게 따지냐며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어머니가 살던 집이 동생 병철의 이름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류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강병수 씨가 따지자 동생은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야라는 말만 했습니다. 강병수 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간의 법정까지 가야 하나는 자괴감에 결국 멈췄습니다. 그 억울함은 수년간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명절이면 동생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고 어머니 기일에 한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전환점은 강병수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억울함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강병수 씨는 그 말을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남은 삶을 억울함에 바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퇴직 후 귀농에 작은 과수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동생 병철은 훗날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형 강병수에게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병수 씨는 받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억울함을 안고 사는 것은 손에 불씨를 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태우려다 내 손이 먼저 탑니다. 내가 먼저 그 불씨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굴복이 아닙니다.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의 제자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을수록 억울함을 참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나이다. 억울함을 삭힌다는 것은 그냥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아, 밭을 보아라. 씨앗을 심고 나서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는 농부가 있느냐? 억울함을 삭힌다는 것은 이미 심어놓은 씨앗을 믿는 일이다. 지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 지는 자는 씨앗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자는 씨앗을 지킨다. 그렇다면 억울함이 씨앗이 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억울함은 꺾이는 게 아니라 익는 것이다. 계속 들어라.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험담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내가 누군가를 모함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웃이 나를 악인으로 알고 있을 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소문의 억울함이 특히 힘든 이유는
소문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해도 그래도 그런 소문이 돌겠어? 라는 의심이 남고 침묵해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 딜레마를 심리학에서는 소문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해결책은 소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문에 맞서지 말라. 내 삶이 가장 명확한 반박이 될 것이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58세 오정혜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주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선한 성품으로 이웃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아파트 분여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오정혜 씨가 특정 이웃의 개인 사정을 돈내방내 떠벌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정혜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웃과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눈을 피하는 이웃들이 생겼고 마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오정혜 씨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 보일 거야. 고민 끝에 오정혜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인사를 잘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도 마주치는 이웃에게도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파트 공용 화단을 자원해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꽃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소문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화단을 예쁘게 가꾸는 오정혜 씨를 보며 이웃들이 하나둘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분이 그런 분이실 리가 없다는 말이 슬그머니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오히려 새로운 마찰로 단지 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소문은 싸울수록 커집니다. 내 삶으로 반박하십시오.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삶은 어떤 소문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조용히 삭히는 동안 삶이 대신 말해줍니다.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줄을 잘 서서 먼저 승진합니다. 나는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조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억울함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기 회의가 함께 옵니다. 조직 내 불공평에서 오는 억울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하나는 나도 줄을 서야겠다는 타협이고 다른 하나는 더 열심히 증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전자는 내 정체성을 잃게 하고 후자는 내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억울함을 삭히는 사람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연줄로 오른 자리는 연줄이 끊기면 무너진다. 실력으로 쌓은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구에 사는 57세 한재호 씨는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팀 과장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지만 승진 시즌마다 후배들에게 밀렸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위에서 낙점이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때는 3년 차 후배 신동혁 씨가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신동혁 씨는 현장 경험이 부족했지만 임원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한재호 씨는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그냥 나도 라인을 타야 하나.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럼 그냥 관두나. 아니야, 20년인데. 고민 끝에 한재호 씨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내에서 자신의 현장 노하우를 체계화해 매뉴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경험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회사가 신규 인력 교육 체계를 만들면서 한재호 씨의 매뉴얼이
정식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재호 씨는 교육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재호 씨를 밀어낸 신동혁 차장은 현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이후 보직이 강등되었습니다. 한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줄이 없었어요. 대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줄 없이, 연줄 없이 일만 해온 사람의 억울함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삭히며 쌓아온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남이 세운 줄은 끊어지지만 내가 쌓은 실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의견을 무시당하고 이름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불립니다. 70, 80년을 살아온 인격이 하루아침에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취급될 때 그 억울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노년의 존엄이 훼손될 때 오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의 발달 과제를 자아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긍정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억울함은 깊은 절망으로 연결됩니다. 나를 작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크게 보면 된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8세 황정자 씨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나빠지고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은 황정자 씨를 할머니라고만 불렀고 무언가를 요청하면 네네, 이따가요라며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점심 메뉴가 맞지 않아 바꿔달라고 했더니 다 드시면 돼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황정자 씨는 그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30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나? 전환점은 요양원에서 진행한 회고 글쓰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를 신청했고 거기서 황정자 씨는 교사 시절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담당 자원봉사자가 그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훌륭해요. 혹시 더 쓰실 수 있어요? 황정자 씨는 이후 노트 3권 분량의 회고록을 완성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이것을 소식지에 연재했고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황정자 씨를 황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노년의 억울함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빛남을 스스로 꺼내 보여줄 때 세상이 다시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의리로 서준 보증,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던 약속.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채권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옵니다. 재정적 피해와 억울함이 결합될 때 사람은 두 가지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복수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둘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열쇠는 상대에 대한 분노를 내 삶의 재건에 대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인생을 흔들었다면 내가 다시 그것을 세우면 된다. 무너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3세 남기천 씨는 30년 지기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 이상훈 씨는 1년만 버티면 갚겠다고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남기천 씨는 고민 끝에 사인했습니다. 1년 후 이상훈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기천 씨에게는 4천만 원의 채무가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남기천 씨는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상훈 씨의 재산이 이미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또 큰 실수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기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기천 씨는 이후 전직 경험을 살려 작은 인테리어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인 소개로 두세 건씩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고 꽤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훈이가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나를 새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안고 주저앉는다면 나머지 인생도 함께 잃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매이지 말고 남은 것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통쾌한 역전입니다. 35년을 한 직장에 바쳤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버텼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날 형식적인 감사패 하나 들고 집에 돌아오고 나니 다음 날부터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동료들의 카톡은 점점 뜸해집니다. 억울하다기보다 허무하고 서럽습니다. 그 감정 아십니까? 퇴직 후 관계 단절에서 오는 허탈함은 흔히 조직 정체성 상실이라 불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 조직이 사라질 때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억울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억울함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는 나를 쓰고 돌려보냈지만 내 삶은 회사 없이도 빛난다. 충북 청주에 사는 65세 조덕수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부서 내에서 중심 인물이었고 후배들에게도 의지가 되는 선배였습니다. 퇴직식은 성대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꽃다발, 기념사진.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동료들은 바빠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덕수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조덕수 씨는 별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기다리는 어르신이 생긴 것입니다. 조 선생님, 오늘은 뭘 갖고 오셨어요? 라고 묻는 할머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할아버지. 조덕수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후 봉사활동이 일상이 되었고 지역신문에 봉사 우수 사례로 소개까지 되었습니다. 조덕수 씨는 전 직장 동료들에게 그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덕수 씨 멋지게 사시네요. 조직이 나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내 가치도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 밖에서 내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끝나면 이제 나를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살면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돈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편은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 그 허탈함, 살아온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노동에서 오는 억울함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감정 노동, 돌봄 노동, 가사 노동이 모두 당연시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해온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가치를 잃어갑니다. 이것을 보살핌 번아웃이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는 희생의 상처라고도 합니다. 이 억울함을 치유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2세 권말순 씨는 새 아이를 낳고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시부모 봉양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밥상머리에서 남편은 오늘 반찬이 왜 이래라는 말을 자주 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밥을 당연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권말순 씨가 처음 억울함을 느낀 것은 작은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아들이 감사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 덕분에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권말순 씨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권말순 씨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뒤로 몇 년이 지나 권말순 씨는 동네 어르신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권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글의 제목은 내가 담근 된장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을 읽은 모임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권말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권말순 씨의 글은 지역 노인 문예지에 실렸습니다. 큰딸이 그 문예지를 우연히 집에서 발견하고 한참을 읽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읽었어.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어? 나 몰랐어. 그리고 오랫동안 손을 잡았습니다. 권말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 아이는 방어적으로 됐을 거야. 글로 표현했더니 그 아이 마음이 열렸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억울함은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줄 때 비로소 그 삶이 빛을 찾습니다. 인정받으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내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스승님 12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삭히고 또 삭혔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삭혔는데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억울함을 참은 사람이 진 것이 아닙니까? 도연아, 그 질문이 오늘 내가 가장 제대로 한 질문이다. 나도 그 억울함을 안다. 나는 억울하게 유배되어 18년을 이 강진 땅에 있었다. 내 형제들은 죽었고 내 벼슬은 빼앗겼고 내 이름은 더럽혀졌다. 결국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임금의 신임을 다시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스승님은 지신 것입니까? 나는 그 18년 동안 목민심서를 썼다. 흠음신서를 썼다. 경세유표를 썼다.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다. 도연아, 나는 임금에게 지지 않았다. 억울함에 지지 않았다. 내가 지지 않았기에 내 글이 200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승님,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판이 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억울함을 삭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그 이김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김이 아닌 것은 아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무가 아닌 것이냐?
도연아, 내 억울함을 삭혀라. 그리고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강한 승리다. 여러분, 오늘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직장에서 공을 빼앗긴 박성민 씨, 자녀에게 외면당한 최순자 씨,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한 윤태식 씨, 누명을 쓴 정혜린 씨, 자녀에게 짐이 된 이봉남 씨, 형제에게 재산을 빼앗긴 강병수 씨, 소문에 시달린 오정혜 씨, 승진에서 밀린 한재호 씨, 요양원에서 무시당한 황정자 씨, 보증으로 인생이 흔들린 남기천 씨, 퇴직 후 잊혀진 조덕수 씨, 평생 헌신했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권말순 씨. 이 12분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장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삭히며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다만 그 길은 참는 자가 내려본 발 아래에 있다. 억울함을 삭히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삭히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해 보십시오. 나는 억울함에 지지 않겠다. 나는 억울함을 삭히며 내 삶을 계속 쌓겠다. 그리고 나는 결국 이길 것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이 억울했던 경험,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